집에서 시험 공부 안 하고 누워서 빈둥거리다가 배달의 민족 키는 거는 이제 대학생 기본 소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시켜도 친구 집에서 시킨 짜장면은 맛있었는데 내 집에서 시킨 짜장면은 면도 퉁퉁 불고 맛도 똑같아요. 이런 가게마다 맛이 다른 걸 전바점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프랜차이즈라면은 메뉴도 같고 레시피도 똑같을 텐데 맛이 다른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 전바점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개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긴데 여기 중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음식 맛이 바로 황천길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전바점 현상이 음식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챗 GPT를 쓰는데 옆자리 과탑이 쓰는 GPT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는데 내 챗 GPT는 헛소리만 내뱉는 것도 다 AI 전바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이놈들은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내가 먹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AI 전바점도 음식점이랑 마찬가지로 AI가 나한테 대답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엄청 깁니다. 여기에서 별의별 이유 때문에 답변 품질이 달라지고 또 기업이 사용자 몰래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도 쉬워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력 좋은 셰프? 첨단 조리기구? 실제로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 때 1순위로 챙기는 것은 바로 식재료입니다. 요리를 할 때는 이제 식재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최종 음식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죠. AI도 AI의 식재료, 데이터가 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정말로 맛있는 AI가 만들어질 수도 아니면 끔찍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만든 이력서 평가 AI가 지원자 조건이 비슷해도 여성을 먼저 탈락시키는 차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습한 데이터가 대부분 남성 지원자의 이력서였기 때문이었고요. 에밀리 박사는 모델이 데이터를 여과 없이 학습하면은 데이터의 편견과 세계관까지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GPT 모델은 이런 영어 사이트 중심으로 학습했고 답변이 대체적으로 서구 중심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셋을 기업이 공개하지 않아서 사용자는 AI의 재료를 영원히 모릅니다.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토크나이징입니다. 그냥 생 재료만 가지고 요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먹기 좋게 손질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만약 이런 문장이 데이터에 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주고 각 단어를 숫자로 변환해주고 이 작업을 모든 데이터에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토크나이징 방식이 영어 기반이라는 건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가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어서 토크나이징 작업이 편한데 한국어에서 붙여 쓰는 단어, 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간, 어미 구분은요? 이렇게 양식 요리책을 가지고 한식을 하려니까 음식 퀄리티, 그러니까 AI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쿠도 박사는 이런 언어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러스트 박사는 실제로는 언어별로 토큰 개수, 성능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토큰을 조금만 바꿔도 모델 성능이 크게 요동쳤고 평균적으로 같은 문장당 토큰 개수가 영어보다 약 4.5배, 특히 샤너의 경우는 19배나 많았습니다. GPT가 사용한 토큰 개수만큼 요금이 나간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7,000원이면 되는 서비스를 샤너 쓰는 태국에서는 13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어를 숫자로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숫자로 변환해줘도 컴퓨터는 그냥 읽기만 하지 뭔 뜻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수능 치다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읽기만 하고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이런 의미 태그를 부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홍어는 명사니까 첫 번째 칸에는 1.0을 넣어줍니다. 식물은 아니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0.6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걸 이제 모든 칸에다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처음 보는 컴퓨터도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임베딩 과정에서 탕수육이라는 단어에 요 태그를 붙일 때 이런 데서 가져온 자료를 쓰거나 이 개발자가 악의를 가지고 태그를 이렇게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컴퓨터가 맘대로 소스를 부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임베딩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AI가 히쉬 그리고 우먼맨 같은 단어쌍을 하나의 공통된 편향축으로 인식한다는 걸 밝혀냈고 이 단어 쌍들이 성별이라는 특정 방향을 따라 고정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임베딩 과정에서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편견까지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 재료도 모으고
손질하고 재료 특징도 다 알았으면 이제 AI가 요리 연습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AI는 수많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패턴을 익힙니다. 문제는 이 학습이 논리나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많이 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파인애플 피자는 맛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등장 빈도가 적어지고 결국 AI는 파인애플 피자를 별로라고 학습하는 거죠. 실제로 모델이 학습량에 비례해 편향과 그럴듯한 거짓말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가 있었고, 빈도 기반의 학습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파인튜닝 데이터만으로도 편향을 줄인 연구도 나오는 등 결국 문제는 학습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습 방식의 특성상 소수 의견은 묻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은 메뉴를 보고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시킵니다. 그런데 식당에 메뉴판도 없고 시킬 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리 과정 전부를 말해야 한다면은 이 식당에는 전문 요리사 아니면은 수상한 주문을 하는 사람밖에 안 가겠죠. AI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사용하기 힘들고 수상한 요청에도 답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AI 메뉴판을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RLHF랑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인데, RLHF는 AI가 음식에 이상한 걸 못 넣게 하는 거고요.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은 메뉴판을 만드는 겁니다. 손님이 음식 이름만 말해도 레시피대로 요리하도록 미리 요리사 매뉴얼을 작성해 놓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손님은 기업이 정한 메뉴, 레시피밖에 못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검열이라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RLHF가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AI의 표현 자체를 제한한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딥시크가 RLHF에 의해서 특정 주제에 대답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단계를 검열 단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단계 자체가 AI의 답변을 제한하고 기업이 정보 통제의 정당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는 위험한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I는 같은 가게에서 주문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나는 퍽퍽한데 교수님은 윤기가 좔좔 흐르죠. 자세히 보니 교수님은 굽기는 레어, 소스는 그레이비, 가니쉬는 묵은지 등의 세부 주문을 하신 겁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세부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AI는 지식 기반을 결정하는 바이어스, 다양성을 조절하는 탑 K, 창의성을 조정하는 템퍼레처 등의 파라미터들이 있고, 일부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템퍼레처를 낮춰 민트 초코에 대해 보수적인 답변을 하라 지시하면은 이런 답변이 돌아오지만, 반대로 높여서 창의적 답변을 요구하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검색 엔진처럼 활용한 학생들은 피상적인 답변을 돌려받았지만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의도, 맥락, 조건, 우선순위, 네 요소를 반영한 질문을 쓴 경우에는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AI의 응답 품질은 사용자의 이해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불세기, 소고기 부위까지 세부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템퍼레처와 다르게 바이어스 같은 파라미터는 대부분 이미 고정된 값입니다. 채소를 어떻게 볶고 고기를 어떤 불로 굽는지도 결국 요리사의 몫이듯 이런 추론 방식 역시 사용자가 바꿀 수 없는 AI의 고정된 조리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정 조리법을 기업이 설정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디코딩 설정이 정보의 누락, 반복에 의해 사용자마다 접근 정보량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크나이징 단계에서 단어를 숫자로 바꿨다고 했죠. 근데 이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못 이해하니 다시 자연어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디토크나이징입니다. 토크나이징을 반대로 하는 건데, 사실 토크나이징 규칙을 그대로 써서 토크나이징의 단점이었던 영어 기반 설계, 언어별 최적화 실패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요리가 완성되었는데 매니저가 와서 이건 매우니까 어린이 손님한테는 안 돼요 라고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처리 단계입니다. AI가 답을 만든 후에 세부적인 말투 조정이나 출처 표기, 민감한 주제를 검열하는 단계이죠. RLHF 검열이 메뉴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이라면은 후처리는 완성된 요리를 막는 최종 검열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RLHF랑 다르게 규칙 기반이다 보니까 기업이 직접 검열하기가 쉽고 실험 결과 특정 언어나 국가에 따라 검열 정도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는 AI가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완전하고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자에 따른 정보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이 GPT 음식점은 재료 선택부터 손질, 레시피, 메뉴 구성, 조리법, 심사 기준까지 모두 자기가 정하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점을 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불균형이 아니라 AI 설계자와의 혹은 사용자끼리의 보이지 않는 권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보 격차가 어떻게 판단 권력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